네, 이어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11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교재 12장은 그 한국 내에서의 여러분들 그동안 발표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셨던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고 했던 한국과 외국의 사례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례들 같이 공부를 했던 건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 거여서 저희가 발표 수업했던 걸로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의 자치에 관한 부분. 자, 저희가 한번 공부하신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방법이 학자에 따라서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사회 개발, 그다음에 지역사회 행동, 그다음에 지역사회 플랜 계획,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치 뭐 이렇게 자치를 뭐 포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4개 아니면 5개의 틀로 보통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에서는 여러분들과 현장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하면서는 4가지 CO 커뮤니티 조직화,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 두 번째 CD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그래서 개발, 그다음에 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행동, 그다음에 커뮤니티 플랜,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천 방법들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각 지역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역자치제도, 자치 분권화 뭐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자치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하고 그동안 관선 지자체장들을 뽑았던 대통령이 임명되면 관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던 거에서 변화가 돼서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국민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치다라고 민주화된 자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자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공부하셨던 것처럼 국가기관들이 복지 전달 체계로서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체, 한국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많은 기관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뭐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다양한 실천 기관들이 있다, 실천 체계들이, 전달 체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전달 체계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시스템 하에서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어떤 자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도록 오늘 세 번째 시간하고 다음 주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저희가 따로 안 보니까요. 기말고사는 뭐 기말고사대로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치에 관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차로는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짐으로써 계획을 세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특히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아웃리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에 담당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실천가들이 찾아오시는 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획기적으로 제안된 어떤 방법들, 실천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같이 맞추어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자치에 관한 부분들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들, 외국에서는 어떤 사례들을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의 주민 참여와 자치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시, 군, 구와 즉 관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기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기관들이나 공공 담당자분들, 그 다음에 그런 그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민간의 많은 법인들, 단체 또는 시설들 간의 어떤 연계나 협력을 위해서 그 구성원들,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이러한 협의체 기구에서 지역사회의 지자체 중심으로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 또 지역사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의되어 있는 어떤 기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단위에서 큰 어떤 그 흐름을 사회복지 보장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가지고 획일적으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 나갈 방향만으로 가지고 어떤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서는 좀 다른 어떤 목소리들을 내왔다라는 게 현실의 실제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좀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계획이나 그 방법들을 입안을 하고요. 실제 그 계획이나 비전에 맞도록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농촌사회, 어촌사회면 어촌사회, 아니면 농어촌, 산림이 많은 산림지역의 사회였으면은 목적은 비전이나 목적을 갖추기 위한 실천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방법들을, 실천 방향들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 의사결정 기구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현장에 계신 많은 민간의 어떤 기관들이 함께 협의해가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그런 협의체 기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인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추진 배경으로 이러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들을 만들게 된 추진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역사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핵심 주체다라는 거고요.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어떤 추진 협의 역사를 좀 보면 1998년에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위원회는 그 전에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도 세우고 어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위원회로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을 해온 적이 있었고요. 또 2003년 7월 30일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정책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1917년 10월 24일까지 폐기되는
법이 바뀌게 되는 개정되는 그 기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는 2015년 7월에 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또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고요. 또 그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을 읍면동에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법적인 방법들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7년까지 존치하게 된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함으로써 시군구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17년 10월 달까지 존치를 하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2015년 7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법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이런 기관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지역자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민과 관이, 공공과 민간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흐름들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사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드는 건 큰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도, 즉 지역자치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나 사회적인 인식들, 아니면 그런 어젠더나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사회복지 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자치의 그런 근간을 두고 있다. 또 그런 실천 방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들을 좀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8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서 명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7월 1일 날 제정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광역시, 군, 장역시, 도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작은 광역시, 도 밑에 있던 시군구까지, 그 다음에 그 시군구 밑에 있는 읍면동까지, 즉 그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 전달 체계로 해당 지역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죠. 지금은 이제 행복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 동 단위마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즉 동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을 해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복지정책들을 펴나갈 때 이 협의체에서 의견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작은 자치의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지역 자치의, 커뮤니티 자치에 큰 의미를 가진 아주 작은 기초단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어떤 목적과 어떤 성격들,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자치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단위, 행정 단위에 살고 계신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는 바로 자치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지역복지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목적이 아주 크고요. 또 하나 이러한 그 지역 자치를 통해서 어떤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모으게 될 텐데 이러한 욕구들을 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어떤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능들이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격한 의미의 자치까지는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시작이 아주 의미가 있고 이걸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진 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기능을 좀 보면 민관협력의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이 협치의 기능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등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을 위한 과정에서 민간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즉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눈높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들을 구축하고 있다, 또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협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반들을 마련했다. 즉,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서 고용과 주거, 그 다음에 교육, 문화, 환경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간에 제공하는 어떤 기관들 아니면 제공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요자의 다양한 또 복합적인 어떤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이나 뭐 법인들 여러 가지 실무자들 다 통합되는 어떤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들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지역사회 내에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또는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연계 기능이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공부를 계속 해오시면서 한번 보시면 그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많은 기관들, 역사적으로 뭐 COS, 자선기관, 자선조직협회라든가 인보관 활동이라든가 했던 그런 많은 그들 출발점들이 바로 자선으로 펼쳐졌던 많은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만 그런 자선 조직이나 자선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중복되어 있는 서비스, 아니면 복합된 서비스, 아니면 단편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됐던 것들의 문제점에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 서비스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가 활동들을 하고, 또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보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들이 현재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나 법인들, 단체들, 시설들이 워낙 다양하고 대상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에 특화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의 연계, 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사회복지 자원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활용 체계들을 만들어냈다. 즉,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능들을 해놨다라는 것들을,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복지 자원들을 발굴하고 확충하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자원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어떤 큰 역할들을 해왔다. 그다음 현행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되는 타 부처, 또 공공기관 또는 복지 대상자의 지원 의료 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국가기관만 해도 복지에 대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도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어떤 행정보조 시스템들, 이런 다양한 그 기관 서비스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도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또 하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실제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과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중복되는 기관들 간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리 부분, 연계를 통한 분산이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 대상자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이런 그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연계 기능들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인해서 새롭게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되고 운영되어짐으로 인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하고, 또 그러한 발굴된 어떤 대상자나 자원들의 어떤 연계 업무들을 소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팀, 그 다음에 또 통합 서비스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지역사회 천안 시내에서도 이렇게 응급 지원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송파 모녀 사건들 때처럼 긴급하게 주거복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료 혜택을,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떤 큰 병으로 옮아지거나 하는 어떤 이런 사회들이 생겼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는 이런 서비스 체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달이 안 되고, 또 그런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죠. 혹시 지역 주민의 주변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알려달라고,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에 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맞춤형 복지팀의 담당자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즉시 연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구축들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지역사회복지정책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나가고 있다. 또 이러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만드는 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마을 또는 생활 권역 내에서의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그러한 어떤 그 동향이나 어떤 필요한 지원들을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어떤 그 활용들을 기능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성격에도 여러분들 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361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한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협치, 거버넌스의 기능, 정책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과정,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자문한다라는 기능이죠. 두 번째가 연계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 아까 말씀드린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어떤 기능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 11-2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자문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자문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고요. 세 번째,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실천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의하고 자문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심의와 최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심의기관으로서 또 필요한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문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자치에 관한 부분, 또 지역사회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 또 클라이언트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수요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어떤 방향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어떤 역할들을 바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수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